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입니다. 그때 가해 교사는 해당 학교의 시청각실에서 자해를 한 채 발견이 됐죠. 그리고 1시간 후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네.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하면서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목과 손목 등에서 출혈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의료진들이 확인을 하고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에 흉기로 다쳐서 온 사람이 치료를 받는 중에 웃는다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상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시간 만에 본인이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웃은 것도 아니고 크게 소리를 내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만 알고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를 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와서 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의료진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소름 끼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가해 교사 치료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병원 내부에서도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고 진료 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 치료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뭐 잠깐 쉬었다가 휴직했다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과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웃음을 웃었다고 하니 이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 박대성 역시 네. 여고생을 살해한 이후에 웃으며 뛰어다녔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네. 2023년 7월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했던 조선이라는 인간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최원종도 기억나시죠? 네. 최원종 역시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살인 후 각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에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살인 후 각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일단은 성격적인 문제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아마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달성한 데 대한 그런 반응 이 아닐 뭐 어떤 질문에 웃음으로 대답을 한 건지 하는 부분을 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어쨌든 여하튼 그 뭐 웃었다는 반응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요, 범행 전 그리고 범행 당일에 수시로 검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범행 도구, 그리고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상에. 때문에 경찰은 범행 준비 과정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을 확보를 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해서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것이 무엇인지 좀 광범위하게 열어두고 그렇게 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제 포렌식 증거들, 검색 기록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 지가 꽤 기간이 있었을 거다. 시간대와 장소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리해서 떨어져 나온 아이를 목표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는 장소는 방음장치가 된 장소인 시청각실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계획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인지 이 여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계획적인 범행은 대표적인 가중 양형 인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허, 네. 지금 이런 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무작위로 고른, 그러니까 이유 없는 살인이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비난 동기 살인이어서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 형량이 1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진척이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지난주에 한번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대면 조사를 시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중단된 상태고요. 현재는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